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와 마디학우회가 함께 진행하는 홍인종 교수의 희망으로 답하다의 사회를 맡게 된 최진 양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인종 교수의 희망으로 답하다 그 첫 번째 시간에는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학생들의 고민과 마음의 아픔을 털어놓고 함께 나눠보는 비대면 상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함께 해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밥 잘 사주는 잘생긴 형 미스바의 벤치남, 우리 코너의 주인공 홍인종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신약하게 젊은 오빠, 꽃보다 태섭, 소통왕 김태섭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강의 자리에서가 아닌 좀 더 새로운 자리, 이곳 학교 스튜디오로 모셔서 학생들을 향한 교수님들의 희망이 담긴 진솔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홍인종 교수님께서는 혹시 이 자리에 어떤 기대감을 안고 오셨나요? 영상으로 희망을 나눈다 보니까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고 살짝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개될지. 100만 뷰가 나오면 어떡할지. 네, 기대를 한껏 안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김태섭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네. 오셨나요?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장신대 어대홍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대세는 홍인종 교수님. 이 홍인종 교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해서 저도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상담하는 거지만 뭔가 이 시간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으로 오게 됐습니다. 100만 뷰 찍으면 앞으로 쭉 가야죠. 네, 교수님 저와 함께 채널 하나 파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들이 정말 100만 뷰의 기대감을 안고 이 희망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담아서 귀한 내용들로 채워나갈 홍인종 교수의 희망으로 답하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의 사연을 받아서 직접 꾸며지는 홍인종 교수의 희망으로 답하다. 오늘의 사연은 이별 후 겪는 상처와 아픔에 대한 고민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나레이션을 맡은 마디아구의 강현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나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콩닥콩닥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8기 신입생으로 입학한 장여주입니다. 저의 너무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그때 오빠는 선교를 다녀와서 복학을 한 복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오빠는 같은 기수 같은 반이었고 필수 수업을 같이 들으며 그냥 서로 인사하는 사이로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도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우연히 오빠가 있던 선교 동아리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난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관계가 발전되었죠. 매일 카톡도 주고받고 서로의 일상에 우리는 서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빠를 더 알아갈수록 저는 오빠에 대한 감정이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오빠는 저를 마냥 좋은 동생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짝사랑을 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에서 일정이 끝나고 가는 길이 같다면서 같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광진교를 함께 걷고 있더라고요. 도란도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빠는 잠시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주야, 네? 오빠 왜요? 솔직하게 말할게. 나 너 좋아해. 수줍어하는 오빠를 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만 혼자 좋아하는 줄 알았던 사람에게 고백을 받는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저랑 오빠는 그날 광진교를 다 지나가기 전에 연인이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여느 커플처럼 데이트를 하면서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커플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한 모습이네요. 도대체 이 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도 오빠랑 놀이공원을 다녀온 날이었어요. 재미있게 놀이기구도 타고 집에 돌아올 때는 크고 예쁜 꽃다발도 선물 받았죠. 연애가 처음이었던 저는 오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빠와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오빠를 향한 신뢰는 커져만 갔고 이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오빠와 보내는 순간들을 기록도 하고 솔직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방에서 꽃다발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려던 중에 우연히 동기 언니가 올린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받은 꽃다발과 너무 똑같은 꽃다발이었어요.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놀랐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언니의 SNS 피드에 들어가 보니 저와 같이 갔던 공원, 바닷가, 레스토랑 사진에 계속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많은 우연 같은 현실 때문에 저는 잘못된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며칠 후 남자친구는 저에게 몸이 아프다며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잘해줬던 남자친구를 한순간에 의심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픈 게 걱정되기도 해서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보내줬죠. 저도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여주야, 나 지금 영화관인데 혹시 너희 헤어졌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리고 친구가 보내준 사진 한 장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행복했던 시간들, 신뢰를 쌓았던 우리 관계가 모두 무너져 내렸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오빠에게 전화를 했지만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영화를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문자로 그 동아리 언니의 SNS 이야기, 친구가 보내준 사진 다 남겨놨고 밤이 돼서야 오빠는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연락이 왔어요. 오빠, 무슨 얘기라도 해봐. 아니지? 아, 진짜 좀 적당히 좀 하자.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아, 됐다. 그냥 그만하자. 아, 미안해. 저는 오빠의 사과나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지만 오빠는 제 얘기를 듣고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오빠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저와의 관계도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빠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받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SNS 알림이 왔어요. 그 동아리 언니가 제가 오빠랑 헤어지자마자 저를 조롱하듯 오빠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남자친구도 잃고 친한 언니도 잃게 되었습니다. 아, 네. 같이 함께 영상을 보셨는데요. 교수님,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영상이 진짜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그런 사연인가요? 아, 네. 이게 저희가 익명으로 사연을 받은 다음에 조금씩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야, 이거는 뭐 데이트판이나 드라마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장신대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좀 한편으로 충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 징계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영상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했는데요. 내 남자친구가 나와 아주 친한 동료랑 소위 말해서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교수님 혹시 학창 시절에 이런 일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홍 교수님께 여쭤봐야 사실은 더 좋은 질문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14살 때 이성에 눈을 떠서 그 첫사랑하고 15년 교제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여자가 오직 그녀만 있었기 때문에 보통 명사가 아니라 저에게는 여자가 고유 명사거든요. 이성 관계에 있어서 저는 32년 동안 유일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최근에 이제 이단으로 가고 있네. 그래도 최근에 딸이 또 2명이 생기니까 여자가 또 둘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3일째 신앙으로. 근데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관계가 꼭 그렇잖아요. 이제 이성 관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동성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그 친구들에게 믿었다가 이렇게 배신당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과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하는 건 아닌데 예전만큼 그렇게 쉽게 다가가거나 마음을 열거나 친해지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쉽게 신뢰하는 건 이 나이가 들수록 그런 어떤 배신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홍인종 교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례를 보면서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설렜거든요. 아름다운 만남. 그런데 점점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긴 한데 이성 관계에서 남녀 친구로 갈 때 양다리라고 할까, 솔직하지 않은 관계, 신뢰할 수 없는 언행, 그런 것들이 좀 우리를 슬프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사실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것들 안에서 또 특정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트라우마를 예기치 않게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그 생각하는 트라우마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내리실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라는 용어는 한국 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간 군인들이 그 전쟁 상황에서 경험했던 것을 다시 재현하면서 그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PTSD가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예요.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그것이 비슷한 상황이 스트레스가 돼서 내 삶의 디스오더로, 장애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순탄한 길을 가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가다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와. 프리 크라이시스, 위기가 없던 삶에서 위기를 주는 오빠야가 뭐 이렇게 양다리가 밝혀진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충격을 받아서 위기 상황이 와요. 위기 상황이 와갖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뭐 상담도 받고 뭐도 하고 뭐 성찰도 하고 그래서 포스트 크라이시스로 가는데 대부분이 이 포스트 크라이시스를 못 올라가. 예전에 왔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못 올라가고 그 밑으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TSD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를 주는 스트레스는 계속 있어요. 그게 재정적인 거든 공부 스트레스든 연애 관계든 이게 오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트라우마가 되려면은 그것이 재현이 돼야 돼.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그 상황, 막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든지 딴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든지 그래갖고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실제로 우리 삶의 트라우마로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된 것부터 해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상처, 주 양육자가 제공해주지 않은 어떤 돌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빠야도 삶을 좀 본다면 그런 결핍이 있지 않았을까, 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홍인종 교수님께서 그 나눠주신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같은데요. 김태석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트라우마에 관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 혹은 특정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으신 적이 혹시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도 뭐 이렇게 관계가 여기저기서 맺다 보니까는 꼭 이 좋은 관계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이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상처받으면 교회 나와서 울기라도 하는데 이 교회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으면
아, 참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처받은 목사님의 그 상처를 극복이 좀 잘 안 됐죠.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 장신대를 왔는데 그 목사님과 똑같이 생긴 신대원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한 100명이 앉아 있었는데 딱 그 사람만 하이라이트를 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되게 또 좋아하는 거예요. 좀 안 나타나줬으면 좋겠는데 멀리서 보면 굳이 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니까 저는 이 친구 얼굴을 보면은 그때의 그 기억과 상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내색은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홍인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이 친구하고도 비슷하게 재현이 되면 제가 계속 힘들었을 텐데 이 친구하고는 되게 그래도 이 친구가 되게 좋은 친구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유쾌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유쾌한 긍정적인 경험들이 이후에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상실한 그 감정, 상처의 감정이 좀 보상이 되고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그 마음도 제가 열게 되고 한 1년쯤 지나서 그게 좀 극복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그 예기치 못했던 불시의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 영상에 나타난 오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거리낌 없이 상처를 주는 이 오빠의 심리 상태가 대체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교수님?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상처는 일단 우리 이 여학생 상처는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받은 거고 상처를 가해자는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우리 김태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게 관계에 영향이 미칠까? 관계와 연결이 될까? 그거를 스스로 돌아보잖아요. 그 돌아보고 거기서 어떤 해결책을 찾기도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남도 갖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또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늘 옆에서 충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아마 생각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뭐라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상처 줬다는 생각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 줬다고 생각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본인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목회자 후보생인 우리들이 우리 각자의 상태를 자가진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도 좀 더 듣고 싶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홍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참 공감이 된 게 이 친구가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이런 일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 또 내지는 미러링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밧세바를 겁탈을 했을 때 자기는 이게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다가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비유를 들어서 미러링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제서야 이제 다윗이 격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그렇게 시켜준 거죠. 나단 선지자가 미러링을. 그래가지고 이제 깨닫게 되고 결과적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바로 서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목회를 할 사람으로서 그런 좀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다윗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다가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승리를 이제 계속 하고 나니까 이제 졸개들 보내고 자기는 전쟁터에 안 나가.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 우울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빙빙빙빙 그 성곽을 돌다가 본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본인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전제가 될 수 있다. 그거를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라고 볼 수 있다. 이건 뭐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바쁘고 분주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목회자 후보생인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 또한 그렇게 해서 그 자기 객관화를 시키는 것, 미러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또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하는 이 과정이 목회자 후보생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빠야의 양다리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여주, 이 여주가 이 헤어짐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서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유도 대한민국 공인 유도 1단이거든요. 제가 한번 들었다 맺히고 그러고 싶은데. 네. 나는 군대 태권도 1단인데 학번하고 이름만 알려주십시오. 제가 언제든 따라가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여주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지금 만나는 이제 새 오빠야와 건강한 커플로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태석 교수님.